오늘의 플러스, 러우 전쟁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알아봅니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요즘 가장 뜨겁게 또 이슈화되고 있는 게 러우 전쟁의 종전 협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동안 저희가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이스탄불에서 어쩌면 빅 이벤트가 펼쳐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그렇게 전개됐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5월 10일에 유럽하고 우크라이나가 푸틴 무조건 30일 동안 무조건 휴전해라. 만약에 안 하면 우리가 제재 엄청 세게 더 할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푸틴이 11일 날 그러지 말고 미국 빼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같이 둘이 만나자. 예. 이스탄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푸틴 네가 직접 나와라. 내가 가서 기다리겠다. 정상끼리 만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럼 나도 갈까? 푸틴 나오면 나도 가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왜 하필 푸틴이 이스탄불에서 만나자고 한지 아세요? 이상하게 요즘 트리키예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여러 가지 분쟁들에 대해서 중재자 노릇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러우 전쟁 후에 글로벌 사우스가 예. 굉장히 힘이 세져서 예. 예전에 미러 고위급 회담도 사우디에서 했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좀 더 사연이 있는 게 예. 이 전쟁이 한 달 만에 끝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예. 평화협상에 사인을 했었어요. 예. 그게 이스탄불에서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갓사인까지 했는데 예. 보리스 존슨이 키우까지 날아와서 Keep fighting. 계속 싸우라. 이러고 나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가 판을 뒤집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스탄불 협정이 그때 이제 결렬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러니까 이스탄불 2를 하자라는 거죠. 예. 그 2022년에 우리가 못했던 걸 이번에 완성하자.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에서 만나자고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푸틴이 나올지는 직접 이스탄불에 올지는 밝혀진 바가 없고요. 아직 정해진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푸틴이 안 오면 트럼프도 안 올 확률이 높죠. 그렇겠죠. 루비오가 대신 예. 오고. 그런데 이제 다들 굉장히 극적인 협상을 기다리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전문가들 대부분이 그러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전망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요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요. 네. 그게 굉장히 지지부진했고 좀 난항에 봉착한 상태였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요 제안이 이스탄불에서 만나자. 요 제안이 있기 직전까지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랑 유럽을 열심히 만나고 또 한편으로는 모스크바 가서 푸틴 열심히 만나고 예. 그렇게 해서 양쪽의 의견을 모아갖고요. 예. 4월 17일에 자 이게 우리 미국의 제안이야 라고 하는 걸 던졌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 그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가 이거 받아라. 이거 안 받으면 미국은 발 뺄 거야. 예.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다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역제안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러시아도 다른 주장들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제안과 우크라이나의 역제안과 러시아의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각각의 제안 내용들 국가별로 뭐가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를 요 전쟁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에 예.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휴전도요. 예. 미국하고 우크라이나는 일단 무조건 휴전, 최소한 30일이라도 전투 중지하고 얘기하기 시작하자고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거죠. 일단 얘기부터 하고 그 조건이 맞으면 휴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예. 그것부터 일단 차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토 우크라이나 가입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네. 미국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안 돼. 그러나 EU는 들어갈 수 있어. 요거는 러시아도 똑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게 그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되고 향후 안전 보장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전을 위해서 평화 유지군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유럽국하고 비유럽국이 안전 보장해 줄 거야. 예. 근데 미국이라고 안 하고요. 비유럽국이라고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살짝 발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꼭 집어서 미국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나토 5조 아시죠? 예. 그 집단 안보 그 조항 정도의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된다. 반면에 이제 푸틴은 미군도 유럽군도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거 절대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예. 이제 러시아는 예전에도 크림반도 합병 있고 나서요. 미국하고 유럽이 우크라이나 군을 막 양성해주고 기지 비슷한 것도 설치하고 막 합동훈련도 하고 이랬거든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러시아 측의 그걸 비무장화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제재 관련해서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14년 크림 합병 이후로 러시아가 받고 있는 제재 다 풀어줄게.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바로 풀어. 그러면 휴전 생각해 볼게.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뭘 믿고 제재를 푸냐. 러시아 하는 거 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복잡한 게 영토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사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되게 푸틴 편이었잖아요. 러시아 네, 편이었잖아요. 그게 가장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영토인데요. 예. 미국은 크림은요. 법적으로도 러시아 주권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도. 그다음에 4대 점령지는 사실상 러시아의 지배를 그러니까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러시아는 그거 다 당연히 인정해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영토 문제는 이 무조건적인 휴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하자. 이 상태거든요. 예. 그럼 교수님 물론 이제 원래 협상할 때는요 일단 세게 부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양보했어 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 이스탄불에서 만나자 어쩌자 그 전 단계가 요 단계였고 네. 그래서 트럼프조차도 너희 둘 다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미국 발 뺄 거야 막 이러고 예. 벤스 부통령도 이거 쉽게 안 끝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어때 보이세요? 양측의 입장이. 야, 이게 워낙 첨예하게 뭐랄까요? 타협을 하기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제가 또 말씀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게요. 종전 협상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딱 교수님 말씀 듣고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미국이 광물 협정은 이미 타결을 했다. 이런 네, 소리가 들려요. 영토 문제도 명확하게 아직 가름말을 못한 상황에서 광물 협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랑 먼저 타결을 하면 이게 종전을 하겠다는 제스처인지 아닌지도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되게 그렇죠. 네. 예, 당연히 이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하나만 네. 지금 협상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이 난항에 네. 교착 상태고 그다음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트럼프는 빠른 해결을 원해요. 예. 그런데 러시아는 근본적인 해결을 원해요. 이 종전 목적에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네. 그래서 러시아가 얘기하는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게 뭐냐면 네. 이제 러시아는 이 전쟁의 목적을 영토가 아니라 미국 패권에 대한 저항인데 그 미국 패권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크라이나라고 푸틴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무기로 써서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푸틴은 그게 근본 문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뭐 국제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밀려서 봉합을 하게 되면 네.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를 위협하게 되면 그때 또 전쟁할 거냐.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전쟁 시작됐고 3년 했으니까 이번 참에 아예 그냥 그 분쟁의 싹을 없애버리겠다. 네. 그래갖고 지금 이게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광물협정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 이게 사실 교수님 아시죠? 그 2월 말에 젤렌스키가 백악관에 갔다가 트럼프랑 대판 싸우고 쫓겨났잖아요. 예. 그게 광물협정 사인하러 간 거였어요. 아. 그러다 이제 못하고 예. 그렇게 왔는데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군사적 지원도 끊고 정보 지원도 끊고 하니까 젤렌스키가 백기투항을 하고 예. 이제 4월 30일 날 사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인하고 젤렌스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건 너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지까지는 트럼프가 푸틴 편을 들어줬는데 이제 트럼프가 변했다라는 이게 시그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주권과 미래를 지켜주겠다라는 이게 약속이다. 네. 근데 사실 이걸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일단 이 광물협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미국이랑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펀드 기금을 사업에 투자를 해서 나오는 수익을 미국이랑 우크라이나가 나누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럼 이제 펀드에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신규 자원 개발 수익의 반을 이 펀드에다 넣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광물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젤렌스키 말대로 트럼프 미국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주권 안전을 지켜주는 거라고 한다면 뭔가 안전보장 문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저번에 사인하러 갔다가 못하고 왔다 그랬죠. 그 1차 안에 그나마 있던 안보 조항도 이번에는 삭제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런 그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충돌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젤렌스키는 이제 계속 요구를 한 거죠. 우리가 광물의 반을 주는데 그러면 미국도 우리 안전보장에 대한 문구는 네. 확실하게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트럼프가 안 들어준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나마 그때는 되게 미약하지만 이런 문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그 노력을 지지한다. 예. 요 정도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전보장 문구 그나마도 사라졌고요. 예. 뭐만 남았냐면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전부터 젤렌스키가 안전보장을 확약해 할 때마다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미국이 가서 같이 우크라이나 땅에 가서 광산 개발하고 사업하는데 푸틴이 또 침공하겠니? 그게 안전보장이야라고 예.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었는데 네. 그것만 남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 이 협정 사인하던 날 미국이랑 우크라이나가 사인한 게 3개예요, 문서가. 예. 근데 젤렌스키가 하나밖에 밝히질 않았고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아무도 모르는 그 거예요? 비밀 문서. 그러니까 심지어 5월 8일 날 우크라이나 의회 라다에서 그걸 비준했는데 예. 그 의원들도 못 봤어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를 공동 조성해서 그 수익을 반으로 나누려면 네. 미국도 뭔가 펀드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광물 수익의 반을 넣는다 했으니까. 예. 근데 그게 없어요. 미국의 의무 조항이. 네. 여기 협정 드러난 거에 하나 그 확실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는 거는 요 펀드에 미국이 적립한 걸로 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 문서 때문에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다음 백악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나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에 비추어서 미국은 이 광물 협정을 과거에 미국이 지원해 준 돈 플러스 앞으로 지원해 줄 돈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를 지원하더라도 그건 공짜가 아니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 광물 협정은요. 젤렌스키가 해석한 그런 의미보다는요. 네. 오히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용.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러시아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거죠. 예. 지금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계속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는 앞으로도 러시아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때도 힘겨루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카드를 쥐고 압박하겠다라는 거. 예. 그다음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미국 국내 정치용.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으로도 어쨌든 군사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난 바이든과 다르다. 나는 미국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건 투자다. 예. 내가 만약에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하면 그건 돌려받을 거다.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의미가 크고요. 네. 사실 경제적인 의미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광물 한 번 개발해서 수익을 얻기까지 CSIS에서 계산했더니 최소 18년 걸린다고 해요. 그다음에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광물 개발에 착수할 수도 없고 예.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광물이 진짜 많긴 한데요. 네. 그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 타당성 조사 그것도 확실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물 협정은 좀 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압박용, 네. 그다음 국내 정치용 이런 정치적인 걸로 해석하는 게 더 맞고요. 예. 그리고 그 말인즉슨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계속 인게이지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이런 의미. 예,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상황을 아주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거 전부터 공공연히 얘기했던 난 하루 만에 끝날 거야. 그건 다 끝낼 수 있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지금 종전까지 가는 여정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종전을 빨리 끝냈다가 정치적으로 미국 내부의 정치적으로는 가장 많은 걸 얻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경제적인 걸로 이렇게 질질 끌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봤더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광물 개발하는데도 18년 이상 가까이 걸리면 이거 지금 당장 경제적 어떤 효과도 자기 임기가 안에 누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푸틴에게는 더더욱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도대체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무슨 협상을 한 거야? 그 공개도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일정 부분 광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중에 일부를 러시아가 영구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50%. 그렇죠. 그러면 이 광물 개발도 이게 나랑도 얘기를 같이 해야지. 내가 가져갈 땅 중에 일부가 거기 걸쳐져 있는데 이거를 우크라이나와 미국만 한다? 결국 종전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트럼프가 이렇게 판을 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뭘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젤렌스키 말 너무 안 듣는다. 아. 푸틴도 말 너무 안 듣는다. 트럼프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그게 4월 25일인데요. 이제 나 앞으로 24시간 안에 막 이런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24시간 안에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건 진짜 그렇죠. 24시간이란 건 아니고 그 정도로 내가 강력한 의지를 예. 갖고 있다라는 건데 당연히 안 끝나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 다음에는 부활절까지는 끝내겠다. 네. 그러다가 또 임기 100일까지는 끝나겠다. 맞아요. 네. 다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둘 다 정말 너무 말 안 듣는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는 언제까지 끝나겠다는 말 안 하겠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스도 이거 일찍 안 끝날 것 같아요. 이제라고 그 인식은 하는 거죠. 네, 이게 네.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았으면 왜 3년 동안 그렇죠. 그렇게 끌었겠어요.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걸 끝내겠다라는 의지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에 일부에서요. 지금 아주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종전 협상 그리고 광물 협정 이면에는 어떤 셈법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었는지를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과거도 한번 비교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예전에 본인들이 의도치 않게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됐었을 때 미국이 그거 다 돌려줘라 해서 돌려줄 때 그때도 미국에게 안보에
거에 대해서 협정이나 협약 수준의 국가 간에 체결된 걸 명문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제 기억으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각서인가요? 뭐 각서는 MOU 같은 거 그죠? MOU라고 해야 될지 각서라고 해야 될지 이런 법적 구속력도 참 모호성이 있는 그런 것만 하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그냥 이런 어떤 종이 쪼가리 하나 주면서 됐지 하고 대충 유야무야 했는데 이번에도 안 해줄 게 뻔한데 그래서 젤렌스키 입장에선 그렇다면 뭐 군인 보내줄 것 같지도 않고 푸틴이 그걸 허용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미국 기업인들이나 미국 엔지니어가 여기서 뭔가 북적북적 일하고 있으면 감히 푸틴이 거기다가 뭘 때리겠느냐 이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또 푸틴이 절대 희망하지 않을 때인데 미국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종전이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네. 광물 협정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이 광물 협정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이 많은데 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에 맥도날드가 몇 개였는 줄 아냐? 그렇다고 전쟁이 안 일어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핵 포기하면서 예. 이제 MOU 그때 미국만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이런 걸 보장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도 그렇죠. 그렇죠. 예. 보장했는데 무슨 지켜주긴커녕 전쟁까지 침공까지 예.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이번에는 정말 구속력 있는 그런 거를 받아야 된다. 문서로. 나중에 발뺌하거나 부인하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범위를 넓혀서 유럽 전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 유럽의 어떤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짐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는 유럽이 많이 의존해 왔고 러시아가 그게 또 러시아 경제를 가동시키는 젖줄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에 종전 협상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러시아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쟤네들이 전쟁 끝나고 나면 우리 에너지 예전처럼 쓸까 고민도 있을 것 같고 뭐 미국이 여기다가 지네들 에너지 또 원 파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뭐 입장 나름대로 생각 그런 거 엿보이는 게 있으세요? 근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예. 이제 러시아 대외 관계, 예. 외교 전략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러시아가 완전히 아시아 쪽으로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그 전부터도 그랬죠. 예. 뭐 오바마도 그랬잖아요. 미국도 네네. 그렇고 지금 트럼프도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다. 이러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러시아는 유럽에 속한 나라기 때문에 아시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하고의 관계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럽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쟁 전만 해도 그 유럽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 40%가 러시아에서 온 거였고 예. 30% 석유는 30%가 러시아에서 석탄은 50%막 예. 이랬기 때문에 러시아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 자원 수출 시장이었죠. 예. 근데 이제는 러시아가 유럽하고의 관계는 어느 정도 어느 시간이 흐르기 전까지는 이건 복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는 러시아가 각오를 한 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정말 종전 협상이 이루어져서 평화가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유럽이 러시아 자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매개를 미국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트럼프 취임하고 종전 협상 막 급물살 탈 때요. 네. 서방에 파다하게 얘기되었던 게 뭐냐면 예. 미국과 러시아의 가스 카르텔이었어요. 오. 그게 뭐냐면요. 네. 교수님 그거 아시죠? 노르드 스트림 1, 2. 예, 이번에 하나 또 파괴돼서 이슈가 더 됐었죠. 네네. 예. 그 2022년에. 예. 근데 그게 뭐냐면 러시아에서 독일로 바로 가는 예. 그 가스 파이프라인을 예. 2011년에 그게 노르드 스트림 1인데요. 너무 괜찮더라는 거예요. 서로 예. 독일하고 러시아에. 그래서 2019년에 2를 또 짓자해서 그게 전쟁 직전에 완공이 됐는데 예.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그건 돌려버리지도 못했고 그냥 네. 방치됐는데 그리고 전쟁 나고 그 해 9월에 우크라이나가 그거 폭파했잖아요. 예. 근데 그 미국 러시아 가스 카르텔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 지금 미국이 그걸 살려고 한다라는 어. 거예요. 노르스트림을.
왜냐하면 그 노르드스트림 2 같은 경우는 돈은 들어갔는데 한 번도 가동을 못하고 중단돼 있고 파괴됐기 때문에 그거를 만든 러시아 자회사가 파산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거를 미국이 사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마크 붙여서 유럽에다가 말하자면 러시아 가스를 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니 설마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독일이 그 가스를 사겠냐 러시아 가스를. 예. 근데 독일 정치인들을 폴리티코라고 아시죠?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평화만 돌아온다면 러시아 가스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그 메르츠하고 연정을 하는 3인당 쪽에서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의 중재로 예. 러시아 가스 또는 자원이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지금 그런 풍문들이 막 있어요. 예. 네. 그럼 유럽 입장에서는 물론 경제적인 이해득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겁니다만 좀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고 났더니 그거 끝났더니 미국이 결국 입속될 만한 것들은 다 가져간다 생각이 들을 수 있는 게 또 이번에 광물 협정인데요. 네. 유럽의 많은 국가도 우크라이나 나름대로 많이 도와줬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광물과 관련돼서 뭔가 돈 되는 거는 미국이 독식한다? 야, 이거 유럽이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영국이나 프랑스가 부글부글하죠. 왜냐하면 이 광물 협정을요. 미국보다 더 먼저 얘기한 게 프랑스하고 영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프랑스는요 이미 작년 12월에 예. 우크라이나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 지원해 줄 테니까 광물에 대한 네. 그 개발권을 줘. 이 얘기를 이미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1월에 영국은 아예 우크라이나랑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게 영국 우크라이나 100년 파트너십이라는. 근데 거기도 중요한 게 광물 개발권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랑 광물 협정을 맺었고 그 협정 안에는 미국의 우선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 그런 조항이 있긴 해요. 만약에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EU를 가입한다고 할 경우에 예. 요게 좀 개정이 필요하면 여지는 남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물 협정의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우선권이거든요. 예. 광물 개발이나 광물 판매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많이 좀 화가 나긴 하겠죠. 그렇겠네요. 어찌 보면 이런 종전과 같이 맞물려 있는 광물 협정도 유럽 입장에선 관심이 많을 텐데 또 반대쪽 축에 있는 러시아도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러시아도 군인들에게 이번에 처음에는 군인들이 참전에 꺼려했던 많은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거 전환되는데 부분적으로 일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둑한 보상금. 그렇죠. 돈 엄청 줬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청구서들 날려오기 십상일 텐데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텐데 뭔가 이번 전쟁 이후 뭐랄까요? 전리품을 많이 얻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게 역시 광물일 것 같은데요. 러시아는 이 광물 협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는 이거다 하고 제시한 건 있습니까? 이제 러시아는 이 광물 협정 맺고 예. 당연히 비판적이었겠죠. 예. 두 방향이었는데 일단 미국. 네. 커봐라 우리가 미국 못 믿는다 그랬지. 저 트럼프 평화협상 얘기하면서 뒤로는 저 결국 무기 팔아먹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네. 신규 지원금은 그 다 정리로 광물에서 친다고 나오니까.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 대해서는 이기지도 못할 전쟁에 국부를 팔아넘겼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쟁에 이제 자원에서 싸우겠다는 계약병들한테 월급을 네.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요즘도 그 계약 국방부랑 계약하는 사람이 한 달에 3,000명 정도 돼요. 이야. 그럼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러시아가 제재를 엄청 받은 거에 비하면 우리의 기대와 달리 2023년에도 GDP 실질 성장률이 3%가 예. 넘었고 작년에도 3.6%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그게 왜 그러냐면 석유가스를 미국하고 유럽에 안 사주는 대신 중국, 인도, 브라질 엄청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돈이 줄질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시 경제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일종의 군인들한테 돈을 막 이렇게 퍼주고 하는 거 오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유가 엄청 떨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그 일종의 군사 케인즈주의인데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9에서 10%? 어이구. 근데 금리가 21%예요. 예. 그래서 푸틴도 이거 오래 못 해요. 예, 이렇게는. 예. 그러니까 최대 뭐 하면 1년, 2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빨리 전쟁을 끝낼 필요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푸틴은 우리가 이 전쟁의 목적은 영토나 뭐 광물 이런 걸 뺏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가 광물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런데다 푸틴이 지금 어쨌든 4대 점령지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 핵심 광물의 53%가 그 러시아 점령지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선 뭐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이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와 좀 관련 있는 관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북한이 북한군 파병했다고 인정을 했더라고요. 러시아도 인정하고. 예, 러시아도 인정을 하고요. 이 둘이 이걸 인정한 남다른 정치적 이유도 있나요? 근데 이게요. 갑자기 난데없이 인정한 게 아니고요. 아, 4월 26일에 러시아가 인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나니까 28일에 북한이 인정을 했는데 예. 4월 26일이 어떤 날이냐면 러시아가 그 쿠르스크, 예. 우크라이나가 그 쿠르스크를 100% 탈환한 날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그 전쟁 총사령관 게라시모프가 그걸 푸틴한테 보고를 하면서 예. 우리 이제 다 탈환했습니다. 임무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하면서 이게 드러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쿠르스크 100% 탈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예. 거기서 북한의 그 공을 치하해줄,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할 필요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틴은 이 전쟁을 미국 패권에, 그러니까 푸틴은 그게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예. 미국 패권에 대한 그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반미 미국 패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북한보다 상징적인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제일 바이든을 비판한 게 뭐였냐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연대가 형성됐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과의 거의 뭐 혈맹이다 우리는 이런 예. 거거든요. 같은 참호에서 어깨를 겪고 같이 피를 흘렸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푸틴이 개인 성명도 발표했는데요. We'll never forget it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걸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북한과의 돈독한 걸 과시할 의미가 있고요. 예. 그다음 세 번째로는 북한이 보니까 푸틴한테 너무 좋은 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전쟁 전과 비교해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졌잖아요. 예. 그게 나중에 러시아가 미국 트럼프하고 뭔가를 기싸움을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좀 있으면 김정은 만나고 싶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도 러시아한테는 북한이 좋은 카드고요. 네. 무엇보다 한국한테 그렇네요. 북한의 이 너무 이제 카드가 좋은데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너무 이게 좀 심각할 수 있는 게 이건요. 한반도 유사시에 예. 러시아군이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한 네. 거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작년에 러시아랑 북한이 맺은 조약의 이제 사항이 군사 조약이었는데 예. 둘 중에 하나가 침략을 당하면 바로 도와준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북한을 먼저 침략할 일은 없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반도에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예전부터도 여러 의미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경고할 건 경고하면서, 예.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이 더 이상 이렇게 군사적으로 밀착하거나 또는 그런 식의 어떤 걸 하지 않도록 예. 이제 우리도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예.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할 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교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작년에 러시아와 북한이 그런 군사적으로 상호 침략 시 즉각적으로 서로 도움 준다라는 조약을 작년에 체결했다는 건 조금 달리 해석하면 그전에는 그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도 정말 중요시 여겨왔다라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좀 더 밀착하게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원래 한국하고도 참 친하게 지내고 싶은 여러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이걸 실타래를 풀어야 될 텐데요. 네. 우리 이제 전쟁 끝나면 러시아하고도 할 거 많고 해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누구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북한군 포로들 중에서 우리 남한으로 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거 전폭적으로 받아줘야 될지도 궁금하고 네. 전쟁 끝나자마자 다시 러시아하고 우리 기업들 지금 줄 소송하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이거 빨리 이제 그 마무리 짓고 또 현대차도 다시 그 공장 그 시안불에서 사와야 되거든요. 올해 12월까지. 올해 12월이었죠, 맞아. 네. 그거 기간 넘기면 골치 아파지는데 바로 종전돼서 우리 득달같이 러시아랑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그 북한군 포로 문제는요. 예. 이제 이거는 러시아랑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병을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마음대로 한국에 오기는 힘들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포로라고 하는 건 국제법에 따라서 양자가 서로 협상을 하는 건데 예. 공식적으로 파병 그리고 참전 심지어 그들의 공로까지 인정한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포로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도록 러시아가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거는 북한한테는 예. 예.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포로 교환을 1대1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쪽 포로를 러시아에 주면 우크라이나 포로가 또 오는 거예요. 아. 근데 만약에 이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내면 그만큼 우크라이나 포로 받을 수 있는 수가 그렇네요. 줄어드는 거니까 예. 이거는 이미 이제 좀 우리 손을 떠난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업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친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떤 면에서는요. 러시아한테는 북한도 중요하지만 네.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경제적인 게 제일 큰데요.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랑 중국이 전쟁 후에 굉장히 끈끈해졌지만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경제가 지금 중국에 너무 종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너무 위험하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한국이요. 거기에 대한 굉장히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푸틴은 북한 쪽으로 확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둘 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사실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그런 시그널을 사실 러시아가 보냈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예. 그게 이제 러시아도 그럴 필요가 있지만 한국이 너무 필요하지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필요가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러시아 자동차 시장 1위가 한국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핸드폰 시장 1위가 삼성이었고 뭐 TV 시장 9년 연속 부동의 1위가 삼성이었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 그걸 지금 다 중국이 차지했어요. 지금 러시아 자동차 시장 63%가 중국 차고요. 아, 그렇군요. 핸드폰 1위가 샤오미예요. 허허. 23% 점유율이. 예.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종전협상 막 처음에 분위기 좋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예. 막 이제 외국 기업들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러시아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수한 외국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돌아왔으면 제일 좋겠냐고 러시아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2위가 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1위가 이케아였거든요. 예. 2위가 삼성이었는데 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요. 40몇 퍼센트, 39점 몇 퍼센트.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이 전쟁이 끝나면 제일 먼저 돌아왔으면 싶은 외국 기업 2위가 삼성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또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네. 러시아 차 소유주 2,500명을 대상으로 예. 물어봤어요. 얼마나 이제 그 한국 차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2,500명 러시아 차 소유주 중에 21%가 예. 저는 지금 한국 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고 잘 안 새 바꿨다. 차를 안 사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14%는 저 이미 제 차 한국 차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외국 기업들 없어서 중국 차 사서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전 앞으로도 그냥 중국 차 쓸래요라고 얘기한 경우는 1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네네. 러시아가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 국민들이 얼마나 한국 제품을 좋아하고 네네. 그다음에 한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 한국 정부, 우리 어떤 국익의 것도 맞고 또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 너무 좋아하고 기다리는 거 그런 거 생각해서 가능한 이제 빨리 네. 돌아가면 좋은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국제사회에서 가장 관심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아마 전후 재건 사업일 겁니다. 네. 전쟁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도 커졌을 것 같은데 네. 이 전후 재건 사업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근데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뭐, 예. 그다음 뭐 재건 테마주, 막 이러면서 이제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우크라이나는요, 일단,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수익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예. 재건 사업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수익을 원하신다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돈이 너무 없어요. 거의 국가 파산 상태고요. 미국 지원이 없으면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동안 지원해 준 거, 땅에 있는 거 계속 갚으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우리가 우크라이나 해준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아까 유럽 얘기도 하셨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군사 지원, 경제 지원도 많이 해줬을 네.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도요. 독일이나 폴란드는 100만 명이 넘게 받아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끼어들 여지가 여지가 없다라는 없군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익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수익을 원하신다면 네. 오히려 러시아 재건 사업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재건이 가장 필요한 곳은 가장 초토화된 곳이잖아요. 예. 지금 정말 다 초토화된 거는 러시아 점령지예요. 아. 그다음에 거기 분명히 북한 노동자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예.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이제 북한 노동자가 들어가서 하고 만약에 우리 건설기업 같은 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예. 우리 계속 우리 이전 정권에서 뭐 북방 정책 얘기하면서 두만강에서 남북러 경협 그렇게 예, 얘기를 했지만 예. 안 듣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돈바스에서 북한 노동자가 있고 우리 기업이 들어가는 경우는 두만강이 아니라 돈바스에서 남북러 경협이 가능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전쟁이 워낙 그 생각보다 다른 변수들도 많았고 당초 각국의 국가 수반들이 말로 얘기한 것과 다르게 전개되는 국면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지금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간간히 나와서 또 네. 업데이트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예. 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우리 경제 또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소식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